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인지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빗방울이 김준혁의 제네시스 차량 앞유리에 부딪히며 떨어졌다. 그는 비어있는 서울의 거리를 운전해 나갔다. 대시보드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밤 1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준혁 기업에서의 또 다른 늦은 밤이었고 수십억 원의 결정은 아침 커피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이었다. 가죽 핸들을 두드리는 그의 손가락. 그의 마음은 여전히 방금 마무리한 기업 합병을 처리하고 있었다. 이 거래는 그의 이미 인상적인 순자산에 또 다른 0을 추가할 것이지만 어쩐지 평소의 승리감은 공허하게 느껴졌다. 번개가 하늘을 비추며 도시 풍경 위로 거친 그림자를 드리웠다. 김준혁의 강철 같은 회색 눈동자가 좁아지며 건물 벽에 기대어 폭우를 피하려는 한 인물을 발견했다. 그 광경에서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평소라면 지나치고 잊어버렸을 본능과는 다른 행동이었다. 그 인물은 젊은 여성이었고 그녀의 얇은 재킷을 몸에 단단히 감싸고 있었으며 한 손으로는 불룩한 배를 보호하듯 감싸고 있었다. 김준혁은 왜 멈췄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녀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자신에게서도 인식할 수 있는 결단력을 말해주는 그녀의 눈빛이었을 수도 있다. 어떤 이유였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행동했다. 아가씨? 그가 창문을 내리며 불렀다. 이런 날씨에 밖에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성은 고개를 들었고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아름다움을 가진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의 어두운 눈동자가 경계심과 절박함이 섞인 채 그의 눈과 마주쳤다. 괜찮아요. 그녀는 비에 거의 묻혀버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선은 필요 없어요. 김준혁은 차에서 내렸고 곧바로 그의 100만 원짜리 정장을 적시기 시작한 비를 무시했다.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그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이건 기본적인 인간 품이에요. 당신은 임신 중이고 날씨는 춥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도움을 제안하는 것뿐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요. 그녀는 망설였고 한 손은 지지대로 벽을 짚고 있었다. 왜 당신을 믿어야 하죠? 왜냐하면 지금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제 말을 드리자면 당신에게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든 정말로 도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여성은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연구하듯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거짓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의 얼굴을 살폈다. 마침내 피로와 상황이 조심성을 이겼다. 저는 이유나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하며 조심스럽게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이유나입니다. 김준혁이 그녀를 채 태우는 것을 도우면서 그는 그녀가 심하게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주저없이 그는 자신의 정장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렀다. 그 행동은 그를 놀라게 한 만큼 그녀도 놀라게 했다. 그가 누구에게든 그런 자발적인 친절을 보인 것은 몇 년 만이었다.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가 그녀가 얼마나 창백해 보이는지 알아채며 말했다. 이런 상태로 밖에 계시면 안 돼요. 병원은 안 돼요. 유나가 약하게 항의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김준혁이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어조로 말을 잘랐다. 그것은 그가 이사회에서 반대를 침묵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의 귀에도 낯설게 느껴지는 진정한 걱정의 힌트가 담겨 있었다. 빗물에 젖은 거리를 운전하는 동안 김준혁은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승객을 힐끗거렸다. 유나는 가죽 시트에 경직되어 앉아 있었고 그의 재킷을 어깨에 단단히 감싸고 그녀의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젊었다. 아마도 20대 중반.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고난을 말해주는 피로감이 있었다. 얼마나 오래 거기 계셨어요? 그가 팽팽한 침묵을 깨며 물었다. 유나의 손이 그녀의 무릎에서 긴장했다. 충분히 오래요. 그녀가 대답했고 그가 거의 놓칠 뻔했을 정도로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덧붙였다. 너무 오래요. 이 단순한 고백은 김준혁의 가슴 속에 무언가를 휘저었다. 몇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연민 아니면 친숙한 고통의 인식. 그는 그 생각을 제쳐두고
대신 당면한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했다. 그는 전화를 꺼내 서울대학교 병원에 빠르게 통화를 걸었고 그곳 이사회에 그가 속해 있었다. 김서연 박사님께 연결해 주세요. 그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김준혁이라고 전해 주세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다시 유나를 힐끗 보았고 그녀가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가 최근 기억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부드럽게 속삭였다. 곧 도착합니다. 병원 응급 입구는 형광등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김준혁의 제네시스가 도착했다. 김서연 박사는 이미 휠체어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상황을 보고도 전문적으로 중립적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악명 높은 억만장자 중 한 명이 노숙자 임산부를 그의 호화 자동차에서 내리도록 돕는 모습을 그녀가 놀랐다면 그것을 보이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서연 박사가 발을 딛기 시작한 윤에게 따뜻하게 말했다. 김 이사님, 서류 작업을 처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김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유나가 휠체어를 타고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잠시 그곳에 서 있었고 물방울이 그의 옷에서 떨어져 깨끗한 병원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이상하게 불확실함을 느꼈다. 그가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던 초기 이후로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그의 주머니 속 전화기의 무게는 그에게 3번의 놓친 이사회 회의와 그가 준비해야 할 컨퍼런스 콜을 상기시켰다. 대신 그는 유나를 데리고 갔던 길을 따라 걷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그들을 개인실에서 발견했고 서연 박사는 이미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유나는 병원 침대에서 잤고 취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가 이전에 알아챈 그 강한 결단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 박사가 혈압을 재려고 할 때 움찔했고 김준혁은 그녀의 표정에서 그의 가슴을 조이게 하는 무언가를 보았다. 세상에서 고통을 기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의 표정이었다. 아기의 심장 박동은 안정적이에요. 서연 박사가 발표했다. 하지만 당신은 심각한 탈수와 영양 부족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지 얼마나 됐나요? 유나의 눈이 김준혁에게 빠르게 이동했다가 다시 서연 박사에게 돌아갔다. 제가 잘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회피적으로 말했다. 그건 대답이 아니죠. 김준혁이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우리가 당신을 도우려면 솔직해야 합니다.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는 당신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김 이사님, 저는 필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기는 필요해요. 그가 그녀의 도전적인 시선을 마주하며 말을 잘랐다. 어떤 자존심이나 두려움이 당신을 붙잡고 있든 당신의 아이를 생각하세요. 그 말들은 그들 사이에 무겁게 공기 중에 떠돌았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이해로 가득 차 있었다. 유나의 손이 보호하듯 그녀의 배로 움직였고 잠시 동안 그녀의 조심스럽게 구축된 벽이 금이 가는 것 같았다. 3일이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마도 4일. 날들이 뒤섞이기 시작했어요. 서연 박사의 타이핑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걱정을 나타내는 유일한 표시였다. 즉시 보로스웻과 영양분을 시작할게요. 최소한 하룻밤은 관찰을 위해 여기 머물러야 합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유나가 시작했다. 다 처리됐습니다. 김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유나가 항의하려고 입을 열자 그는 덧붙였다. 잠재력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을 알아보는데 능숙합니다. 간호사가 IV 장비를 가지고 들어왔고 김준혁은 그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주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서 그는 전화기를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먼저 그의 비서에게 다음 날 회의를 취소했다. 그 다음 보안 책임자에게 이윤에 대한 배경 조사를 요청했다. 그것은 불신이 그를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하고 싶은 필요, 그녀 이야기의 빈 칸을 채우고 싶은 필요였다. 시간이 흘렀고 김준혁은 떠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대기 구역에 앉아 있었고 그의 일상적인 조바심이 이상하게도 없었다. 병원 직원들은 숙련된 효율성으로 그 주위를 움직였고 일부는 비에 젖은 옷을 입은 억만장자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졌다. 서연 박사가 새벽이 오기 직전에 그를 찾았다. 그녀는 안정적이에요. 그녀가 보고했다. 하지만 김 이사님, 당신이 알아야 할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녀의 입원 양식을 살펴볼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를 적었어요. 그것은 약 8년 전 성캐서린 아동보호소였어요. 김준혁은 세상이 약간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다. 성캐서린, 그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도움을 준 고아원이었다. 그가 모든 것을 이익률만 생각하기 전에 마음을 닫기로 배우기 전에 그는 거의 그것을 잊어버렸고 나중에 약점으로 보게 된 다른 초기 감상적인 결정들과 함께 그것을 접어두었다. 그녀는 우리 중 한 명이었어요. 서연 박사가 부드럽게 계속했다. 당신이 도운 아이들 중 하나였어요. 김준혁은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비는 멈췄고 도시는 새벽빛 속에서 반짝였다. 그의 뒤에서 그는 서연 박사가 응답을 기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그는 할 말이 없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김준혁, 항상 답을 가지고 있고 항상 통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자는 자신이 완전히 말을 잃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침 햇살이 병원 방의 블라인드를 통해 여과되어 유나의 잠든 모습 위로 줄무늬 그림자를 드리웠다. 김준혁은 문간에 서 있었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성캐서린에 대한 계시로 인해 혼란스러웠다. 그는 그의 비서가 가져온 새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그는 전혀 상쾌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우연의 일치 아니면 운명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다. 유나가 움직였고 그녀의 눈이 떨리며 뜨였다. 잠시 동안 혼란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그 다음 인식과 경계심이 돌아왔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고 한 손이 자동으로 그녀의 배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다. 아직 여기 계시네요. 그녀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네, 김준혁이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망설이다가 그녀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어떻게 느끼세요? 좋아졌어요. 그녀가 마지못해 인정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그녀는 막연하게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여기 머물 수 없어요. 다음 단계를 생각해 봐야 해요. 성캐서린 김준혁이 조용히 말했고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다. 거기서 자랐군요. 유나의 얼굴이 완전히 멈췄고 그녀의 손이 병원 담요를 꽉 잡았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곳에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죠. 그가 그녀의 놀란 시선을 마주하며 대답했다. 몇 년 전 제가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였어요.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싶었고 기회가 필요한 아이들을 돕고 싶었어요. 쓴 웃음이 유나의 입술에서 터져 나왔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그 위대한 김준혁, 그의 냉혹한 비즈니스 관행으로 알려졌는데 한때는 마음이 있었네요. 그녀의 말들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팠다. 사람들은 변해요. 그가 방어적으로 말했다. 네, 그들은 변해요. 유나가 동의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다.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그래야 해요. 그녀는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그를 올려다보았다. 성캐서린은 잠시 동안 집이었어요. 수녀님이 그렇게 느끼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시스템에서 나이가 들어 떠날 때 그녀는 기억 속에 잠겨 말을 멈췄다. 김준혁은 앞으로 기울었고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솔직함에 끌렸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인생이 일어났죠. 유나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열심히 일했고 장학금을 받았고 심지어 대학도 갔어요. 사실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그녀가 약간의 아이러니를 담아 덧붙였다. 교과서에서 당신에 대해 읽었어요. 알죠? 무에서 제국을 건설한 뛰어난 전략가요.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군요. 김준혁이 부드럽게 이어받았다. 유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누군가가 잘못됐어요. 민우가 일어났죠. 그녀는 그녀의 배를 부드럽게 만졌다. 그는 매력적이고 성공적이고 세상을 약속했어요. 그것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는 내가 아기에 대해 말했을 때 사라졌어요. 김준혁은 예상치 못한 분노의 파도를 느꼈다. 이 민우라는 사람, 그의 성이 뭐죠? 중요하지 않아요.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배웠어요. 그럼에도 여기 계시군요. 김준혁이 관찰했다. 낯선 사람이 지불한 병원방에서요. 제가 자란 고아원에 자금을 댄 낯선 사람이요. 유나가 반박했다. 저는 여전히 당신이 어젯밤에 왜 차를 세웠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은 당신의 현재 평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네요. 김준혁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도시 스카이라인을
내다보았다. 그 질문은 밤새 그를 괴롭혔다. 왜 그는 멈췄을까? 무엇이 그를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규칙을 깨게 했을까? 아마도 저는 그 평판에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고 자신의 솔직함에 자신도 놀랐다. 아마도 당신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빛 속에서 그것이 제가 잊으려고 했던 무언가를 상기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죠? 저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가 인정하며 그녀에게 돌아섰다. 물론 임신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약간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고 윤에게서 작은 웃음을 얻었다. 하지만 혼자였어요. 고군분투하며 스스로 헤쳐나가기로 결심했죠. 연결의 순간은 서연 박사의 도착으로 깨졌다.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김준혁의 본능을 작동시키는 표정을 지었다. 뭔가 잘못되었다. 이윤아 씨, 서연 박사가 말을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지만 부드러웠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논의해야 할 몇 가지 합병증이 있어요.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이 보호하듯 그녀의 배를 꽉 잡았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김준혁은 그녀의 침대 가까이로 움직였다. 마치 그의 존재가 어떻게든 그녀를 다가오는 소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아기는 안정적이에요. 서연 박사가 빠르게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당신의 혈압과 몇 가지 다른 지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조심스러운 모니터링이 필요할 거예요. 정기적인 검진, 적절한 영양 섭취, 완전한 침상 안정. 그건 불가능해요. 유나가 말을 끊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저희 펜트하우스에 머무르세요. 김준혁이 말했고 그 말들은 그가 멈출 수 있기 전에 나왔다. 두 여성이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김 이사님, 서연 박사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당신의 제안이 관대하지만 저는 완전히 직원이 갖춰진 거주지와 게스트 스위트, 개인 요리사 그리고 보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했고 그의 비즈니스 목소리가 논리적인 주장을 제시하면서 인계밭 이어서 번역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준혁이 말했고 그의 비즈니스 목소리가 논리적인 주장을 제시하면서 인계받았다.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입니다. 그것은 미친 짓이에요. 유나가 정정했다. 당신은 저를 모르잖아요. 저는 누구든 될 수 있어요. 이용하려고 하는. 당신은 제가 지원한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고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임신하고 있으며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김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가 가면서 알아내도록 하죠. 김준혁의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고 말하지 않은 질문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다. 유나는 그 좁은 공간이 허락하는 한 그에게서 가능한 멀리 서 있었고 그녀의 작은 소지품 가방, 급히 보관함에서 찾아온 을 가슴에 꽉 안고 있었다. 숫자가 꾸준히 올라갔다. 45, 46, 47. 마침내 문이 펜트하우스 현관으로 바로 열렸을 때 유나는 작은 탄성을 억누를 수 없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은 도시를 보석 상자처럼 반짝이게 하는 서울의 파노라마, 전망을 보여주었다. 그 공간은 흠잡을 데 없이 디자인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깨끗한 선과 현대적인 럭셔리였지만 어떻게든 차갑고 살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당신의 스위트룸은 이쪽입니다. 김준혁이 말하며 그녀를 복도를 따라 안내했다. 박 여사, 제 가정부가 당신이 필요로 할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멈춘 다음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이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편안하게 느끼셨으면 합니다. 유나의 웃음에는 히스테리의 기미가 있었다. 편안하게요? 억만장자의 펜트하우스에서 지난 몇 주를 보낸 후에 그녀는 자신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죄송해요. 이건 그냥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해합니다. 김준혁이 대답했지만 그들 둘 다 그가 정말로 그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리를 잡으시는 게 어떨까요? 박 여사가 1시간 후에 저녁을 가져올 겁니다. 내일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문을 열어 유나가 이제까지 살았던 어떤 아파트보다 더 큰 스위트룸을 보여주었다. 창문이 있는 거실은 킹사이즈 침대가 있는 침실로 이어졌고 럭셔리 스파에 있을 법한 욕실이 딸려 있었다. 모든 것이 부드러운 크림색과 파란색으로 꾸며져 있어
유나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평온함을 느끼게 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고 여전히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요. 아직도 왜인지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김준혁은 대답하려다가 생각을 바꾸는 것 같았다. 좀 쉬세요. 그가 대신 말했고 그녀를 그녀의 생각과 함께 혼자 남겨두었다. 그날 밤 나중에 그 명백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거의 먹을 수 없었던 저녁 식사 후 유나는 스위트룸의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얼마나 많은 번 이런 건물들을 올려다보며 이런 유리탑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궁금해했었을까? 이제 그녀는 바로 그런 아파트 중 하나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문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불렀고 박 여사를 기대했다. 대신 김준혁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가 그녀의 놀란 표정을 알아채며 말했다. 당신이 이것을 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노트북을 근처 테이블에 놓았다. 새 것이고 완전히 당신 것입니다. 일자리를 찾거나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무엇이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나는 마치 물 수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노트북에 접근했다. 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죠? 김준혁은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겼고 미디어에서 항상 매끄럽게 보이는 사람에게서 놀랍도록 인간적인 제스처였다. 제가 완전히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사실 네, 유나가 대답했고 자신이 약간 미소 짓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이 아마도 당신이 저에게 한 말 중 가장 정직한 것일 거예요. 그는 미소를 돌려주었고 잠시 동안 방의 긴장이 풀렸다. 그때 그의 전화기가 울렸고 그 순간은 사라졌다. 그는 화면을 확인했고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괜찮으세요? 유나가 물었고 자신의 걱정에 스스로 놀랐다. 그냥 비즈니스예요. 그가 무시하듯 대답했지만 그가 그것을 감추기 전에 그의 눈에서 걱정을 포착했다. 당신이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현 박사가 내일 검진을 위해 오라고 하셨어요. 운전기사가 모셔다 드릴 겁니다. 택시를 탈 수 있어요. 유나가 항의했다. 당신은 굳이 유나, 김준혁이 말을 끊었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불친절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주게 하세요. 때로는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 말은 유나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와닿았다. 그녀는 얼마나 많은 번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을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거절했었을까? 그것이 그녀를 어디로 이끌었을까? 알겠어요. 그녀가 양보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뭔가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여기 살면서 자선을 받을 수 없어요. 김준혁은 잠시 그녀를 연구하듯 바라본 다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경영학 학위를 3년째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가리켰다. 저는 재무제표, 시장 분석, 기본적인 기업 전략을 이해해요. 컴퓨터, 소셜미디어에도 능숙하고요. 흥미롭군요. 김준혁이 중얼거렸고 그것은 그녀보다는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다. 그는 뭔가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일 이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죠. 지금은 좀 쉬세요. 그가 떠난 후 유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고 그녀의 마음은 빙글빙글 돌았다. 24시간 전 그녀는 문간에 웅크리고 비를 피하려고 했었다. 이제 그녀는 억만장자의 펜트하우스에 있었고 노트북과 기회를 정확히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고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았다. 잠시 망설인 후 그녀는 검색창에 김준혁을 입력했다. 수천 개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의 비즈니스 성공에 관한 기사들, 그의 냉혹한 기업 인수, 그가 뛰어나지만 차가운 것으로 알려진 그의 평판, 고아원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임신한 여성을 길에서 도와주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그녀가 읽으면서 유나는 그의 비즈니스 전략에서 패턴을 보기 시작했고 그의 제국을 건설한 뛰어난 움직임들을, 하지만 그녀는 또한 다른 것을 보았다. 그녀가 똑바로 앉게 만들고 그녀의 마음이 가능성으로 가득 찬 무언가를, 왜냐하면 거기 재무보고서와 보도자료에서 그녀는 그녀와 같은 사람이 부와 빈곤 모두를 이해하는 사람,
독특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약점을 보았기 때문이다. 유나가 펜트하우스로 이사 온 지 2주가 지났고 그녀는 천천히 이 새로운 세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찾고 있었다. 아침 구토는 적절한 영양과 관리 덕분에 가라앉았고 서연 박사와의 정기적인 검진은 활력 징후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에 가장 극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목적의식이었다. 김준혁은 그녀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 첫날 밤 대화 이후 그는 그녀에게 그의 회사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마케팅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그가 말했고 유나는 그녀 자신도 놀라운 결단력으로 그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 홈오피스에서 분석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김준혁이 평소에 침착한 태도가 눈에 띄게 흐트러진 차에 들어왔다. 경제 뉴스를 틀어보세요. 그가 서문 없이 말했다. 유나는 빠르게 노트북에서 방송을 켰다. 화면 하단을 가로지르는 헤드라인이 그녀의 심장을 건너뛰게 했다. 김준혁 기업 적대적 인수 시도의 직면, 전 파트너 최태영, 경영 부실 주장. 최태영, 유나가 반복했고 김준혁의 얼굴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그는 내 전 멘토죠. 김준혁이 통제된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비즈니스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죠. 그가 내 첫 회사를 내 밑에서 훔치려고 하기 직전에 그는 특징적이지 않은 동요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했다. 몇 년 동안 그에게서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이제 이런 일이. 유나는 뉴스 보도를 연구했고 그녀의 마음이 달렸다. 이 비난들, 그들은 단지 비즈니스에 관한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그들은 개인적인 것이죠. 김준혁의 웃음은 쓰라렸다. 최태영은 항상 우리 세계에서 인식이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는 단지 내 회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판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는 최태영이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화면을 가리켰다. 그의 은빛 머리와 할아버지 같은 미소가 그를 신뢰할 수 있고 걱정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리고 말하기 싫지만 준혁의 최근 행동은 불안정했습니다. 최태영이 말하고 있었다. 예정되지 않은 휴식을 취하고 중요한 회의를 놓치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고 우리 주주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유나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죠. 맞죠? 당신이 저를 돕는 것에 대해서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에요. 김준혁이 마침내 앉으며 말했다. 그는 아직 당신에 대해 알지 못해요. 하지만 알게 될 거예요. 최태영은 모든 것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고 유나가 진정한 스트레스의 신호로 인식하게 된 제스처였다. 아마도 그를 매수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좋을지도. 안 돼요.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고 그들 둘 다 그녀의 격렬함에 놀랐다. 그것이 바로 그가 당신이 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숫자들을 보세요. 그녀는 노트북을 돌려 그녀가 연구하고 있던 소셜미디어 분석을 보여주었다. 와쉬. 당신 회사의 대중 이미지는 실제로 지난 2주 동안 개선되었어요. 제가 작업해온 새로운 커뮤니티 참여 이니셔티브가 긍정적인 감정을 23% 증가시켰어요. 김준혁은 앞으로 기울어 그의 눈이 데이터를 스캔했다. 어떻게 당신이 저는 공식의 양쪽을 모두 이해해요. 유나가 설명했고 그녀의 주제에 열중했다. 당신의 전통적인 기업 커뮤니케이션은 힘과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는 투자자들에게 호소하지만 일반 대중을 소외시켜요. 저는 김준혁 기업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해왔어요. 당신의 성공이 어떻게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는지 보여주면서요. 여전히 당신의 브랜드지만 그냥 더 접근하기 쉬워요. 김준혁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그가 방에 들어온 이후 그녀가 본 첫 번째 진짜 미소였다. 당신은 정말 똑똑해요. 알아요? 유나는 그 칭찬에 뺨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는 그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뿐이에요. 때로는 가장 강한 연결은 힘이 아니라 취약성을 보여줌으로써 오죠. 취약성은 내 강점이 아니죠. 김준혁이 인정하며 창가로 돌아가 유리와 철로 이루어진 그의 제국을 내려다보았다. 아마도 그것이 바로 최태영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일 거예요. 유나가 조용히 제안했다. 그는 당신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힘과 돈으로.
다른 것을 시도하면 어떨까요? 김준혁은 그녀에게 돌아섰고 걱정은 그의 표정에서 호기심으로 대체되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우선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이해해야 해요. 유나가 말하며 다른 화면의 데이터를 불러왔다. 저는 최태영에 대해 약간의 조사를 해왔어요. 그의 자선재단이 여러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것들은 조용히 해결되었지만 당신이 어디를 찾을지 알면 기록은 여전히 공개되어 있어요. 김준혁의 눈썹이 올라갔다. 어떻게 이것을 찾았나요? 시스템에서 자라면서 당신은 행간을 읽는 법을 배워요. 유나가 대답했다. 자선재단은 종종 덜 자선적인 활동을 숨기는 데 사용됩니다. 최태영의 재단에서는 숫자가 맞지 않아요. 좋은 탐사 기자가 탐색하길 좋아할 불일치가 있어요. 불로 맞불을 싸우자는 제안이신가요? 그의 비밀을 폭로하자고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 그렇진 않아요. 내러티브를 완전히 바꾸자는 거예요. 그의 비난과 싸우는 대신 세상에 김준혁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거죠. 최태영도 예상하지 못할면요. 그녀가 계획을 설명하면서 유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느꼈다. 이것이 그녀가 하도록 의도된 일이었다. 그녀의 독특한 관점을 사용하여 불가능하게 멀어 보이는 세계를 연결하는 것. 그녀는 김준혁의 표정이 회의적에서 관심으로 그리고 흥분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고 임신 호르몬과는 관련이 없는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가스 위험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만약 효과가 없다면 가치 있는 모든 일은 위험을 수반해요. 유나가 반박했다. 당신이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때로는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전략이라고요. 김준혁은 웃었고 자신의 조언을 인식했다. 내 자신의 조언을 내게 사용하고 있나요? 당신은 확실히 올바른 비즈니스에 있군요. 그는 잠시 그녀를 연구했고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고마워요, 유나. 제가 일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요. 그의 시선의 강도는 그녀의 숨을 먹게 했고 그녀는 빠르게 눈을 돌려 노트북 화면에 집중했다. 글쎄요, 당신은 아무도 주지 않을 때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것이 제가 그 호의를 돌려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들 둘 다 그것이 그 이상의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훨씬 더 많은 것. 유나의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다음 며칠 동안 김준혁 기업은 일련의 신중하게 제작된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보도자료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기업 용어 대신 그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삶이 바뀐 직원들의 이야기, 끌어올려진 지역, 사회의 이야기, 회사에 의해 창출된 기회를 통해 실현된 꿈들의 이야기. 중심은 유나가 제안한 비디오였다. 김준혁이 최근 몇 년 동안 노후화되었던 성캐서린 아동보호소의 개조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 카메라는 그의 일반적인 완벽한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은 그를 포착했고 건설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계획을 검토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가 고아원을 지원했던 초기 시절에 대해 수녀님과 회상하는 모습을 담았다. 당신이 처음 우리에게 왔을 때를 기억해요. 수녀님이 카메라에 대고 말했고 그녀의 풍화된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퍼졌다. 그런 진지한 젊은 남자였지만 그런 큰 마음을 가졌었죠. 당신은 우리 아이들에게서 자신을 보았어요. 그렇죠? 약간 당황한 김준혁의 미소 장면은 유나가 보기에 황금보다 가치가 있었다. 그것은 진실되고 대본이 없고 인간적이었다. 최태영이 김준혁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는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유나의 승리는 짧았다. 그 비디오가 바이럴이 된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문을 열어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민우.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고 그녀의 손이 자동적으로 그녀의 배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다. 어떻게 당신이... 안녕, 유나. 민우가 그녀가 너무 잘 기억하는 부드러운 우아함으로 소파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잘 지내 보이는군. 내가 마지막으로 너를 봤을 때보다 확실히 더 나아 보이네. 그의 눈은 그녀의 비싼 인부복, 김준혁이 주장해서 준 디자이너 시계, 그녀를 둘러싼 일반적인 럭셔리 분위기를 살폈다. 훨씬 더 나아 보이는군.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요?
유나가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김준혁은 어디 있지? 보아는? 오, 나는 나만의 방법이 있지. 민우가 한때 그녀의 무릎을 약하게 만들었던 매력적인 미소로 대답했다. 이제 그것은 그저 그녀를 아프게 만들 뿐이었다. 그리고 내가 보안에게 네 아기의 아버지라고 언급했을 때 글쎄 그들은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유나의 마음이 달렸다. 보안팀은 물론 그녀의 임신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민우에 대해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최태영.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그와 함께 일하고 있군요. 민우의 미소가 넓어졌다. 똑똑한 아이야. 항상 그랬지. 그게 내가 너를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야. 글쎄, 이유 중 하나.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고 유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기 위해 자신을 강제했다. 최태영은 너에게 매우 관심이 있어, 유나. 너와 김준혁의 관계에. 그는 아마도 네가 만들어온 그 감동적인 비디오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말할 것은 없어요.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김 이사님은 제가 필요할 때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 민우가 눈썹을 올렸다. 위대한 김준혁이 선한 마음에서 임신한 노숙자 여성을 데려간다고?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그녀와 함께 살고 그의 회사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근권을 주고 제발 유나 그게 전부라고 누구도 믿지 않을 거야. 원하는 대로 믿으세요. 유나가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 나를 위협하러 왔다면 위협? 민우는 상처받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너를 도우러 왔어, 유나. 최태영이 내게 거래를 제안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짜 이야기를 해주면 그는 너를 돌봐줄 거야. 너와 아기를. 그의 눈이 그녀의 배로 떨어졌다. 우리 아기. 그 소유적인 대명사는 유나의 피를 끓게 했다. 우리 아기?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복했다. 내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이 걱정은 어디 있었어? 당신이 번호를 바꾸고 내 이메일을 차단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 나는 두려웠어. 민우가 인정했고 잠시 동안 그는 거의 진솔하게 들렸다. 나는 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변했어. 너를 다시 보니 무엇이 걸려있는지 알게 되니 걸려있는 것은 최태영이 좋은 사람의 평판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나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김준혁, 좋은 사람? 민우가 웃었다. 유나 정신 차려. 그는 당신을 이용하고 있어. 마치 그가 모든 사람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가 당신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든 그는 내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유나가 말을 끊었다. 그는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당신이 한 일보다 더 많은 거예요.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좋아, 그렇게 해. 하지만 기억해. 최태영은 친절하게 플레이해서 그의 위치에 오르지 않았어. 나도 마찬가지고. 그는 명함을 꺼내 커피 테이블에 놓았다. 네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준비가 되면 나에게 전화해. 아기를 위해서. 그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그녀를 지나쳐 갔다가 멈췄다. 오, 그리고 유나? 여기서 너무 편안해지지 않도록 조심해. 언제 상황이 변할지 모르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그의 뒤에서 닫히며 유나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채 떨고 있었다. 그녀는 김준혁에게 전화하려고 전화기를 움켜쥐었다가 멈췄다. 이것은 정확히 최태영이 원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책임이라는 것을, 그녀가 김준혁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대신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타이핑을 시작했다. 만약 그들이 강경하게 플레이하고 싶다면 그녀는 아직 몇 장의 카드를 남겨두고 있었다. 제도 안에서 잘하는 것은 그녀에게 단지 행간을 읽는 방법 이상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모퉁이에 몰렸을 때 방역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그 두렵고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싸울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싸울 가치가 있는 누군가를 김준혁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유나는 홈오피스의 평소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는 경직되어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비정상적인 강도로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가 들어왔을 때 그녀는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또 다른 적신호였다. 유나,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 있었죠? 그녀는 잠시 더 타이핑을 하다가 마침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담긴 결단력과 취약성의 혼합은 그의 가슴을 조이게 했다. 민우가 여기 있었어요. 김준혁은 자신의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민우? 당신의 전 남자친구? 어떻게 그가 들어왔죠? 겉보기에는 그가 최태영과 일하고 있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통제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글쎄, 더 정확히는 위협이었죠. 그들은 우리에 대한, 당신이 왜 저를 돕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려고 해요. 김준혁의 턱이 굳어졌다. 즉시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그게 요점이 아니에요. 유나가 말하며 노트북 화면을 그에게 돌렸다. 이것을 보세요. 김준혁은 그녀가 불러온 기사 초안을 읽기 위해 몸을 기울였다. 그것은 분명히 타블로이드를 위한 것이었다. 기업 스캔들과 연예인 가십을 전문으로 하는 종류의. 헤드라인은 그의 피를 끓게 했다. 김준혁의 비밀. 억만장자의 임신한 정부가 기업 인수 드라마와 연결되다. 그들은 나를 당신의 정부나 골드디거로 묘사할 거예요. 유나가 계속했고 그녀의 손의 떨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그들은 내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다고, 내가 회사 통제권을 얻기 위한 계략의 일부라고 말할 거예요. 그들은 내 배경, 내 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김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것은 더 이상 단지 내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일어나서 방을 서성거렸다. 저는 최태영의 재단에 대해 더 많은 조사를 해왔어요. 제가 발견한 불일 지점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그녀는 다른 문서를 불러왔고 그것은 재무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거래들을 보세요. 페이퍼 컴퍼니에서 들어오는 큰 기부금들이 여러 계좌를 통해 우회된 다음 해외 보유 자산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은 정교한 돈 세탁이에요, 김준혁 씨. 그리고 민우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김준혁은 숫자를 연구했고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떻게 이것을 찾았죠? 제가 말했듯이 시스템에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를 배워요. 저는 서류 흔적을 따라가고 패턴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어요. 잃어버린 가족 구성원을 찾거나 위탁 보호 기록을 추적하려고 할 때 당신은 연구의 재능을 개발하게 되죠.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저는 수녀님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김준혁은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수녀님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만든 비디오를 본 후에 그녀에게 연락했어요. 그녀가 자신만의 기록을 보관해왔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최태영의 재단에 기부하는 페이퍼 컴퍼니들 중 일부, 그들은 또한 몇 년 전 고아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성캐서린의 부지를 사려고 했어요. 그녀는 모든 문서를 보관했어요. 그것에 대해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신은 생각하죠. 저는 최태영이 단지 당신의 회사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유나가 마무리했다. 그는 수년 동안 그의 재단을 불법 활동을 숨기는 데 사용해왔고 성캐서린은 어떻게든 그것의 일부가 될 예정이었어요. 당신이 개조를 돕기 위해 들어섰을 때 나는 우연히 그의 계획을 방해했군요. 김준혁이 마무리했고 그의 눈에 이해가 떠올랐다. 그래서 그가 지금 움직임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회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발자취를 덮는 것에 관한 거예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다시 앉았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것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구체적인 증거 없이 그를 폭로하려고 하면 그는 우리 둘 다 파괴할 거예요. 김준혁이 음울하게 말했다. 그는 그녀의 의자 뒤로 이동했고 그의 손이 가볍게 그녀의 어깨에 놓였다. 그 제스처는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들 둘 다 접촉으로 인해 그들 사이에 흐르는 전기적인 전류를 느꼈다. 미안해요. 유나가 속삭였다. 저는 당신의 삶의 이 모든 문제를 가져올 의도가 없었어요. 김준혁은 그녀의 의자를 돌려 그녀를 마주보게 했고 그녀의 눈과 마주치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유나, 내 말을 들어요. 당신은 문제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명확성을 가져왔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어요. 최태영, 이 회사, 모든 것, 나 자신을 포함해서. 그들의 얼굴은 이제 몇 인치,
떨어져 있었고 유나는 그의 눈에서 진실성을 볼 수 있었고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더 깊은 무언가도 볼 수 있었다. 김준혁 씨. 그 순간은 아기의 날카로운 발차기로 중단되었다. 유나는 숨을 들이마셨고 자동적으로 김준혁의 손을 잡아 그녀의 배에 올렸다. 그들 둘 다 다른 발차기가 왔을 때 얼어붙었다. 강하고 도전적으로. 글쎄, 김준혁이 부드럽게 말했고 그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배에 눌려 있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것 같군요. 하유나는 웃었고 긴장이 약간 깨졌다. 그는 최근에 더 많이 그러고 있어요. 특히 내가 뭔가에 대해 흥분할 때요. 김준혁이 눈썹을 올렸다. 남자아이인 것을 알아요? 유나는 얼굴을 붉혔다. 그냥 느낌이에요. 저는 너무 앞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지만 하지만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죠. 김준혁이 마무리했고 마침내 마지못해 그의 손을 뗐다. 이해해요. 저도 앞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요.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은 유나의 숨을 먹게 했다. 하지만 둘 중 누구도 더 말할 수 있기 전에 김준혁의 전화기가 긴급 메시지로 울렸다. 주문이 깨졌다. 긴급 이사회 회의. 그가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다. 최태영이 움직이고 있어요. 유나는 의자에서 똑바로 앉았고 그녀의 표정은 결의로 단단해졌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다음 수를 준비해야 해요. 저에게 생각이 있는데 위험해요. 매우 위험해요. 말해보세요. 김준혁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 담긴 신뢰는 윤에게 계속할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수녀님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녀가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신뢰해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것은 모든 것을 구하거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요. 긴급 이사회 회의는 다음 날 아침 9시로 정해졌다. 유나는 김준혁이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밤을 새웠고 문서를 검토하고 전략을 계획했다. 새벽이 될 때쯤 그들은 둘 다 지쳤지만 결단력이 있었다. 그 계획은 위험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최선의 기회였다. 기억하세요. 김준혁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조정하는 동안 유나가 말했다. 최태영은 당신이 방어적일 것으로 예상할 거예요. 그는 옛 김준혁을 기대하고 있어요. 위협에 공격으로 반응하는 사람을요. 대신 나는 차분한 협력의 모범이 될 거예요. 김준혁이 대답했고 그의 눈이 반사해서 그녀의 눈과 만났다. 이것에 대해 확신하세요. 일단 우리가 시작하면 돌아갈 수 없어요. 유나가 마무리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신뢰해요. 당신은 저를 신뢰하나요? 그 질문은 그들 사이에 의미로 가득 찬 채 공중에 떠 있었다. 김준혁은 그녀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다. 모든 것을 그가 단순하게 말했다. 유나의 심장은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강도에 뛰어넘었지만 그녀는 자신을 집중시키도록 강제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봅시다. 이사회 회의는 정확히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시작되었다. 최태영은 변호사들의 수행원과 주장된 경영 부실과 윤리적 위반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뭉치를 가지고 도착했다. 그는 김준혁 맞은편에 자리를 잡으면서 최고로 자신감 있어 보였다. 시작하기 전에 최태영이 매끄럽게 말했다. 너에게 경고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해 준혁아. 나는 이사회가 알아야 할 너의 최근 개인적 결정에 대한 걱정스러운 정보를 가지고 있어. 유나 씨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준혁이 차분하게 대답했고 이사회 테이블 주위로 수군거림의 파문을 일으켰다. 제가 돕고 있는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요? 우연히도 그녀는 제가 수년 전에 지원했던 고아원에서 자랐죠? 부디 태영 씨, 이사회와 당신의 걱정을 공유해 주세요. 최태영은 김준혁의 개방성에 분명히 당황하며 약간 휘청거렸다. 글쎄 그래, 유나 씨와의 당신의 관계는 당신의 판단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가요? 김준혁은 버튼을 눌렀고 방의 화면이 생명을 얻어 그들이 성 캐서린에서 만든 비디오를 표시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내 가장 초기의 자선 활동 중 하나와 연결된 사람을 회사의 가치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 같아요. 태영 씨, 당신이 나에게 심어준 가치 기억하시죠? 나이든 남자의 자신감 있는 미소가 흔들렸다. 이것은 자선에 관한 것이 아니야, 준혁아. 이것은 당신의 변덕스러운 행동, 책임의 방치에 관한 거야.
책임에 대해 언급하니 흥미롭군요. 김준혁이 말을 끊었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완벽하게 침착했다. 유나 씨, 우리와 함께 하겠어요? 이사회실 문이 열렸고 유나가 들어왔으며 수녀님이 그녀 뒤를 따랐다. 나이든 수녀는 두꺼운 폴더를 들고 있었고 그녀의 평소 부드러운 표정은 엄격한 결단력으로 대체되었다. 이사회의 여러분, 유나가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고 강했다. 제 이름은 이유나입니다. 저는 김준혁 씨와의 관계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그는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저를 도왔고 그 대가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무심코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수녀님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수녀님은 그들이 편집한 문서의 사본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 기록들은 최 씨의 자선 재단을 통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거래들은 부동산 취득 시도와 일치하며 여기에는 3년 전 성캐서린 아동보호소를 구매하려는 시도도 포함됩니다. 최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야. 너는 가능하지 않아. 우리는 할 수 있고 했습니다. 수녀님이 말했고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가 놀라운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저는 모든 문서, 모든 이메일, 모든 서신을 보관해왔습니다. 당신의 동료 김민우에게서 온 것들을 포함해서요. 민우의 이름이 언급되자 최태영은 벌떡 일어났다. 이것은 마녀 사냥이야. 너는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도 없어. 사실 문가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방에 들어오는 민우 자신을 보기 위해 돌아섰고 그 뒤에는 증권거래위원회에 두 요원이 따라왔다. 유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들 계획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다. 김민우 씨가 어제 우리에게 접근했습니다. 요원 중 한 명이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케이스에 대한 고려의 대가로 최태영 계속해서 번역을 이어가겠습니다. 김민우 씨가 어제 우리에게 접근했습니다. 요원 중 한 명이 발표했다. 그는 최태영 재단을 통한 금융사기와 돈 세탁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고려의 대가로요. 민우는 테이블 맨 끝에 자리를 잡으면서 유나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전날 밤 그들의 비밀 만남 이후에도 그가 실제로 나타날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가 최태영을 배신하는 것이 그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그를 설득하기 위해 그녀의 모든 설득력을 그리고 그들이 수집한 증거를 사용해야 했다. 보시다시피 태영 씨, 김준혁이 조용히 말했다. 유나는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한 위치가 가장 공격적인 컷이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사람들의 동기,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희망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일어서서 특유의 정밀함으로 재킷 단추를 채웠다. 그녀는 또한 진정한 힘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음 1시간은 법적 용어, 비난, 그리고 폭로의 흐릿한 시간이었다. 끝났을 때 최태영은 증권거래위원회 요원들에 의해 호송되었고 그의 제국은 그의 주위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인수 시도를 거부하고 김준혁의 리더십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표명하기로 투표했다. 이사회실이 비워지자 유나는 피로의 물결이 그녀를 덮치는 것을 느꼈다. 아기가 마치 그녀의 안도감을 공유하듯 발차기를 했고 그녀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손을 배에 올렸다 해냈군요. 김준혁이 창가에 그녀 옆에 서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해냈어요. 유나가 정정했다. 우리 모두가요. 그녀는 구석에서 증권거래위원회 요원들과 조용히 대화하고 있는 민우를 힐끗 보았다. 결국 그도 포함해서요. 그를 설득하기 위해 뭐라고 말했죠. 유나는 피곤하게 미소를 지었다. 모든 사람은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상기시켰어요. 그것이 당신이 저에게 가르쳐준 거죠. 김준혁의 손이 그녀의 손을 찾았고 그들의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얽혔다. 유나,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말하기 두려워했던 무언가. 하지만 그가 계속하기 전에 유나가 약간 흔들렸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준혁 씨, 그녀가 속삭였다. 저는 생각해요. 제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다음 몇 시간은 통제된 혼란의 흐릿한 시간으로 지나갔다.
김준혁의 운전기사는 그들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동안 여러 속도 기록을 깨뜨렸고 서연 박사는 이미 김준혁의 필사적인 전화를 통해 알림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기는 6주 일찍 나오고 있었다. 위험할 정도로 미숙아는 아니었지만 걱정을 일으킬 만큼 일찍 오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의 스트레스가 이것을 유발했을 거예요. 서연 박사가 유나를 검사하면서 말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아기는 그저 세상에 합류하기를 열망하는 것 같네요. 유나는 또 다른 진통을 겪으면서 김준혁의 손을 꽉 잡았고 더 이상 전문적인 경계나 외관을 유지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내게서 물려받았어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항상 일에 뛰어들죠. 김준혁은 웃었지만 그의 얼굴은 그의 걱정을 드러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당신이 모든 신중한 계획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계획은 변해요. 유나가 그의 손을 더 세게 쥐며 헐떡였다. 그런데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이사회실에서 그 전에 나중에요. 김준혁이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의 이마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쓸어 넘겼다. 지금은 이것에 집중해야 해요. 시간이 지나가고 유나는 자신이 김준혁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겪은 모든 것에서 힘을 끌어내는 것을 발견했다. 각 진통은 새로운 기억을 가져왔다. 그들이 만난 비 오는 밤, 그녀가 그를 정말로 웃게 만든 첫 번째 순간, 그녀가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그가 그녀를 바라본 방식, 그들 둘 다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인정하기를 두려워했던 조용한 순간들. 수녀님은 8시간째쯤에 도착했고 그녀와 함께 방 전체를 채우는 듯한 평온과 안정감을 가져왔다. 그녀는 유나의 다른 쪽, 김준혁의 반대쪽에 자리를 잡았고 놀랍고도 완전히 옳게 느껴지는 지지의 원을 만들었다. 내 어머니는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수녀님이 부드럽게 말하며 유나의 이마를 시원한 천으로 닦았다. 그녀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어. 알아. 같은 결단력을. 유나의 눈이 크게 떠졌다. 당신은 제 어머니를 아셨어요? 나이든 수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너와 아주 비슷하게 우리에게 왔어. 젊고 혼자고 두려웠지. 그녀는 자신이 그것을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너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고 싶어 했어.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녀는 이것을 너에게 남겼어. 나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 유나는 봉투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다음 진통은 잠시 잊혔다. 이 모든 시간 왜 전에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네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수녀님이 단순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스스로 어머니가 되고 사랑을 찾고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김준혁을 바라보았고 그는 강한 감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네가 이해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해. 유나가 이 계시를 처리하기 전에 또 다른 진통이 왔고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강했다. 서연 박사가 그녀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발표했다. 때가 됐어요. 아들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다음 30분은 격려, 결단력, 그리고 마침내 놀랍게도 신생아의 강하고 명확한 울음소리의 교양학이었다. 서연 박사는 그를 유나의 가슴에 올려놓았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완벽했다. 작았지만 완벽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은 놀라운 힘으로 김준혁의 집게 손가락을 감쌌고 유나는 억만장자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았다. 아마도 몇 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일 것이다. 안녕, 작은 아가. 유나가 속삭였고 그녀 자신의 눈물도 자유롭게 흘렀다. 우리의 복잡하고 멋진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그에게 이름이 필요해요. 수녀님이 부드럽게 상기시켰다. 유나는 순간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김준혁을 올려다보았다.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전구? 당신 아버지를 따서. 김준혁의 숨이 멎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에 대해 단 한 번, 늦은 밤, 그들이 일할 때 언급했었다. 정우 씨는 건설 노동자였고 그의 아들의 성공을 볼 만큼 오래 살지 못했다. 그것을 기억하셨군요.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해요. 유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모든 이야기, 모든 세부사항,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의 일부예요. 정우 김준혁이 아기가 하품하는 것을 지켜보며 이름을 시험해 보았다. 정우 민혁 김...
그는 잠시 멈추고 질문하듯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가 물었고 그녀의 심장은 출산 후 흥분과는 관련이 없는 이유로 뛰고 있었다. 김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유나, 저는 몇 주 동안 이것을 가지고 다니며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저는 당신이 폭풍처럼 제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을 바꿨다는 것에 대한 이 모든 연설을 계획했어요.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열 용기에 관한 것이라고 당신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에 대해, 당신 없이는 제 삶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그는 상자를 열어 놀랍지만 맛좋게 소박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을 보고 우리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을, 왜냐하면 당신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연설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신은 제가 필요했던 줄도 몰랐던 모든 것을 저에게 주었어요. 한 가지 더 선물을 저에게 주시겠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아기는 그 순간에 작은 재채기를 내뱉었고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웃게 만들었다. 유나는 반지, 김준혁의 희망찬 얼굴, 수녀님의 알고 있는 미소, 그녀의 아들, 그들의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녀 삶의 모든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잡는 것을 느꼈다. 네, 그녀가 속삭였고 그 다음 더 크게, 네, 절대적으로 네. 김준혁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수녀님이 분별력 있게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부드러움으로 그녀에게 키스했을 때 유나는 그녀의 어머니의 편지의 무게를 그녀의 손에 느꼈다.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든 그녀는 이제 그녀의 이야기가 그 비 오는 거리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단지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중에 아기가 먹이를 먹고 병원 아기 침대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후 유나는 마침내 그녀의 어머니의 편지를 열었다. 김준혁은 그의 팔 하나가 그녀의 어깨 주위에 있는 침대 위에 그녀 옆에 앉아 그녀가 섬세한 페이지를 펼칠 때 조용한 지지를 제공했다. 사랑하는 윤에게 그녀가 소리내어 읽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수녀님이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것이 당신이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사랑을 찾았다는 것을, 세상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길 바라요. 당신을 성 캐서린에 두고 오는 것이 내가 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 당시 내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사랑스러운 결정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요. 유나는 잠시 멈추고 계속하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젊었고 혼자였고 아팠어요. 의사들은 제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말했고 저는 당신이 제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수녀님은 당신을 지켜보겠다고, 당신이 전체 이야기를 알지 못하더라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잘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유나가 계속 읽을 때 김준혁의 팔이 그녀 주위로 단단해졌다. 저는 당신이 어떤 여성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당신이 나의 결단력과 당신 아버지의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는 당신에 대해 결코 알지 못했던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너무 일찍 우리에게서 떠났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미소에서, 당신이 열심히 생각할 때 코를 찡그리는 방식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 힘에서 그를 봅니다. 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슬플지 모르지만 그것이 당신의 이야기를 정의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어떤 길을 선택했든 어떤 삶을 구축했든 당신은 사랑과 희망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짊어진 부담에서 자유로운 당신에게 열려있을 모든 가능성을 꿈꿨다는 것을 알아요. 유나는 눈을 닦으며 자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더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진이요. 그 사진은 오래되고 구겨져 있었고 유나의 눈과 미소를 가진 젊은 여성이 익숙한 건물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저건 성 캐서린이에요. 김준혁이 이미지를 연구하며 말했다. 하지만 다르게 보이네요. 개조 전이에요. 수녀님이 창가의 의자에서 설명했다. 준혁 씨가 그것을 구하기 위해 도와주기 전이에요. 윤희, 유나의 어머니는 우리의 가장 밝은 별 중 하나였어요. 그녀는 더 어린 아이들이 숙제를 하도록 도와주고 작은 연극과 공연을 조직했어요. 그녀는 그녀 주위의 모든 사람을 특별하게 느끼게 했어요.
그녀의 딸처럼요. 김준혁이 중얼거리며 유나의 관자놀이에 키스했다. 유나는 사진 속 그녀의 어머니의 얼굴을 따라 그렸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저는 제가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사랑, 당신의 보호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는 수녀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김준혁에게 돌아섰다. 이제 저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새로운 삶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새로운 삶에 대해 말하자면 태블릿을 들고 방에 들어오던 서연 박사가 말했다. 저는 정우의 최신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는 작지만 강하네요. 어머니처럼요. 언론이 이 이야기를 접하면 어떨지 기대되네요. 수녀님이 웃었다. 냉혹한 억만장자 고아가 된 어머니, 극적인 기업 대결 직후 태어난 아기. 이건 내가 몰래 보는 그 드라마보다 더 나아요. 사실 유나가 김준혁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며 말했다. 저에게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녀는 김준혁이 집에서 그녀의 다른 필수품들과 함께 가져온 노트북을 향해 손을 뻗었다. 언론은 어쨌든 이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왜 우리 방식대로 그것을 말하지 않죠? 단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 캐서린을 위해서, 희망이 필요한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한 부모들을 위해서. 김준혁은 그녀가 빠르게 계획을 개요로 작성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일련의 인터뷰, 신중하게 선택된 미디어 매체, 한부모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는 조직을 지원하는 자선재단, 병원 침대에서 출산 몇 시간 후에도 그녀의 마음은 작동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볼 수 있는 곳에서 가능성을 보고 있었다. 논의해야 할 다른 것이 있어요. 그녀가 숨을 쉬기 위해 멈췄을 때 말했다. 회사요. 유나는 올려다보았고 혼란스러웠다. 무엇에 대해서요? 이 사회는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레이놀즈 상황 이전에도요. 당신의 소셜미디어 이해, 당신의 전략적 사고, 사람들과 연결하는 당신의 능력, 그들은 새로운 포지션을 만들 것을 제안했어요.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적 영향이사. 유나의 눈이 커졌다. 김준혁 씨,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하시는 건가요? 저는 당신에게 경력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가 정정했다. 당신이 완전히 당신 자신의 장점으로 얻은 것이요. 물론 저는 제 미래의 아내가 경영진에 있으면 이사회회의가 훨씬 더 흥미로워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거예요. 미래의 아내, 유나는 그 말을 시험해 보았다. 어머니, 임원,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것이네요. 너무 많나요? 김준혁이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드문 불확실성의 음색이 있었다. 유나는 방을 둘러보았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신앙을 지켜온 수녀님, 마침내 그녀에게 답을 준 어머니의 편지,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들, 그녀의 손가락에서 빛나는 반지, 그리고 마침내 빛 속에서 그의 차를 세우고 그들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꾼 김준혁. 아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무 많지 않아요. 딱 적당해요. 정우는 그의 아기 침대에서 움직이며 이미 유나의 귀에 음악처럼 들리는 작은 코골이 소리를 내었다. 마치 신호를 받은 것처럼 새벽의 첫 빛이 병원 창문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했고 방을 금빛과 약속의 색조로 칠했다. 6개월이 소용돌이처럼 지나갔다. 정우는 작은 미숙아에서 튼튼하고 쾌활한 아기로 성장했고 김준혁 기업의 전체 직원이 그의 작은 손가락 주위에 감겨 있었다. 기업 사무실은 미묘하지만 중요하게 변화했다. 이제 지역사회 프로젝트의 사진이 일반적인 상과 업적 옆에 복도를 채웠고 휴게실은 종종 유나가 전구를 데려올 때 아기의 웃음소리로 울렸다. 결혼식 계획은 사교계 페이지가 예측했던 화려한 방식이 아니라 한창이었다. 유나와 김준혁은 새로 개조된 성 캐서린의 예배당을 식장으로 선택했고 수녀님이 주례를 맡기로 했다. 하객 명단은 기업 임원, 고아원 직원 그리고 보호소의 아이들의 독특한 조합이었다. 이것에 대해 확신하세요? 유나가 한 저녁에 물었고 전구가 화려한 블록을 쌓는 것을 돕는 바닥에 있는 김준혁을 지켜보았다. 언론은 이것을 올해의 결혼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도시의 어떤 장소든 가질 수 있어요. 김준혁은 올려다보았고 그의 평소 완벽한 외모는 아들과 놀아준 덕분에 즐겁게 흐트러져 있었다. 확신해요. 성 캐서린은 우리 이야기가 진정으로 시작된 곳이에요.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곳은 당신의 어머니가 희망을 찾은 곳이고 당신이 자란 곳이며 제가 처음으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 배운 곳이에요. 완벽해요.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바닥에서 그들과 합류했다. 정우는 즉시 그녀의 무릎으로 기어 올라와 행복하게 온갈거렸다. 환원에 대해 말하자면 새 재단의 첫 번째 기금 모금 행사가 다음 주예요. 당신의 연설 준비는 됐나요? 제가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여전히 생각해요. 김준혁이 유나와 정우를 숨김없는 숭배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에요. 아니요, 유나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김준혁 가족지원재단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개인적인 투자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게다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언론은 개혁된 기업 약탈자 이야기를 좋아해요. 재단은 유나의 아이디어였고 그녀의 경험과 김준혁의 자원에서 탄생했다. 그것은 한부모를 지원하고 고아원의 자금을 지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다가오는 기금 모금 행사는 그것의 공개 출시가 될 것이고 이미 여러 고위기업 파트너들이 동참하고 있었다. 민우가 오늘 전화했어요. 유나가 전구가 그녀의 팔에서 잠든 후 조용히 말했다. 그는 최태영에 대한 그의 증언을 완료했어요. 증권거래위원회는 전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민우의 언급에 김준혁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지만 그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했다. 그것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놀랍게도 괜찮아요. 유나가 대답했고 전구를 조심스럽게 그의 침대로 옮겼다. 그는 나를 버린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를 위협하려 했던 그 사람과도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노력하고 있어요. 검사들은 그의 협력이 매우 가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최태영은 여러 연방 혐의에 직면해 있어요. 그의 재단 자산은 동결되었어요. 유나는 김준혁을 향해 돌아섰다. 사실 그것이 제가 당신과 논의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 자산 중 일부는 지역사회센터나 보호소가 될 예정이었던 부동산을 포함해요. 그의 돈 세탁을 위한 가면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요. 김준혁은 눈썹을 올렸고 그녀의 목소리에서 그 음색을 인식했다. 아이디어가 있군요. 김준혁 재단이 경매에서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요. 유나가 그녀의 주제에 열중하며 설명했다. 그것들을 실제 지역사회센터, 보호소 교육시설로 바꾸는 거예요. 최태영이 해를 위해 사용하려 했던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변형하는 거예요. 비용이 상당할 거예요. 김준혁은 주목했지만 유나는 그가 이미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제가 숫자를 계산해 봤어요. 그녀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다. 우리가 확보한 기업 파트너십과 예상되는 기금 모금 행사, 수익으로 우리는 세계의 핵심 부동산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예측을 보세요. 김준혁은 그녀가 계획을 설명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감탄하지 않았다. 빗속에서 찾은 무서워하고 임신한 여성은 자신감 있는 임원과 어머니로 꽃피웠지만 그녀는 그를 처음 끌어당겼던 연민과 통찰력을 유지했다. 다른 것이 있어요. 유나가 덧붙였고 약간 망설였다. 저는 어머니의 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줄 수 없었던 기회를 제가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는 것에 대해서요. 저는 재단 내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윤희 장학금, 교육을 계속하기 원하는 젊은 한부모들을 위한 것이요. 김준혁은 그녀를 그의 팔에 안았고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완벽해요. 당신처럼요. 완벽하다니요. 유나가 부드럽게 웃었다. 그저 결단력이 있을 뿐이에요. 마침내 웨딩드레스를 고를 만큼 결단력이 있나요? 김준혁이 놀렸다. 식은 3주 후에요. 알죠? 유나의 눈이 반짝였다. 사실 어제 찾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기다려야 할 거예요. 김 사장님. 위대한 유나가 저를 기다리게 하다니 얼마나 잔인한가. 김준혁이 그녀가 바로잡았고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좋은 것들은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당신이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정우의 침대 옆에 함께 서서 그들의 아들이 평화롭게 자는 것을 지켜보았다. 펜트하우스 창을 통해 도시 불빛은 별처럼 반짝였지만 진정한 마법은 여기 이 방에 이 가족 안에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시작과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건설했다. 당신을 위한 또 다른 깜짝 선물이 있어요. 김준혁이 조용히 말했고 전구를 깨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은 내일 이사회 회의까지 기다려야 할 거예요. 유나는 의심스럽게 글을 올려다 보았다. 김준혁 씨,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는 그저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한때 성공적인 합병에만 사용되었던 것과 같은 미소였지만 이제는 훨씬 더 많은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회사 조직도가 매우 흥미로운 업데이트를 받을 거라고만 말해둘게요. 이사회 회의는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유나는 평소처럼 일찍 도착했다. 그녀는 전구를 데리고 있었다. 아기는 회사의 정규 방문객이 되었고 그의 보육실이 부모의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것은 회사의 새롭고 더 가족 친화적인 정책의 증거였다. 그녀는 분기별 지역사회 영향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을 때 김준혁이 특히 기쁜 표정으로 들어왔다. 다른 이사회 구성원들이 곧 이어 들어왔고 유나는 그들 모두가 알고 있는 듯한 시선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정규 안건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은 후 김준혁이 발표했다. 중요한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그는 윤에게 돌아섰고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준혁 기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중요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의 지역사회 참여 이니셔티브는 주주 가치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기업 문화는 수익성과 사회적 책임 모두를 포용하도록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유나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하자 볼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의자 옆 캐리어에 편안하게 앉아있던 정우는 그 순간 행복한 구르짖음을 내뱉었다. 이사회와 저는 김준혁 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왔습니다. 김준혁이 계속했다. 승계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달성한 비즈니스 성공과 사회적 영향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만장일치 결정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보이는 문서를 꺼내 윤에게 건넸다. 이윤아 김씨, 우리는 당신에게 김준혁 기업의 공동 CEO 직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략적 개발 및 지역사회 영향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윤아는 문서를 응시했고 그 다음 김준혁을 그리고 그 다음 미소 짓고 있는 이사회 구성원들을 바라보았다. 공동 CEO?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은 그 이상으로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선임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이 말했다. 최태영 상황에 대한 당신의 처리는 놀라운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지역사회 이니셔티브는 우리의 공공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당신은 김준혁의 더 공격적인 경향을 균형 잡아줍니다. 제가 조직도가 흥미로운 업데이트를 받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김준혁이 자부심과 사랑으로 빛나는 눈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유나는 이 지르며 그녀에게 이를 드러내지 않은 미소로 손을 뻗고 있는 정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그녀는 어머니의 사진, 김준혁의 결단력, 비 오는 거리에서 이 이사회실까지 이어진 그녀 자신의 여정을 엿볼 수 있었다. 그녀는 그저 한 사람이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의 가치를 보여줄 한 번의 기회가 필요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수락합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고 테이블 주위에 그녀의 미래 공동 리더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물론 그럴 줄 알았어요. 김준혁이 웃었다. 들어봅시다. 저는 멘토십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싶어요. 유나가 설명했다. 단지 경영학 학생이나 잠재적 임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배경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것이요. 전통적인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잠재력과 결단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그저 누군가 멈춰서서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이사회 구성원들은 시선을 교환한 다음 승인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비 오는 밤에 차를 세우는 누군가처럼요? 그들 중 한 명이 알고 있는 미소로 물었다. 정확히 그런 것처럼요. 유나가 동의했고 김준혁과 특별한 시선을 교환했다. 나머지 회의는 축하와 계획 논의의 흐릿한 시간으로 지나갔다. 회의가 끝났을 때
유나는 이사회실에서 김준혁과 함께 혼자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전구는 그들의 발치에서 만족스럽게 놀고 있었다. 공동 CEO 그녀가 말했고 여전히 그 말을 시험해 보고 있었다. 이것이 사람들의 혀를 흔들 것을 알아요. 사람들은 당신이 우리가 결혼하기 때문에만 저에게 이 직책을 주었다고 말할 거예요. 그들이 말하게 내버려 두세요. 김준혁이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대답했다. 우리 둘 다 진실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이것을 완전히 당신 자신의 장점으로 받을 자격이 있어요. 만약 무엇이든 저는 당신이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돕기로 동의한 것에 감사해야 해요. 감사하다고요? 유나가 눈썹을 올렸다. 위대한 김준혁이 감사를 표현한다고요? 저는 예전에는 결코 하지 않았던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그녀에게 부드럽게 키스하며 상기시켰다. 당신은 그것도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정우는 김준혁의 바지 다리를 잡고 자신을 일으키며 그들에게 기어갔다. 아빠, 그가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그의 가장 최근 성취였다. 봐요? 김준혁이 그들의 아들을 들어 올렸고 그는 즉시 그의 넥타이를 잡았다. 주니어 임원도 승인하네요. 유나는 그들을 함께 지켜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가득 찼다. 알아요. 그녀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1년 전 만약 누군가가 제게 이 이사회실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결혼을 약속하고 아름다운 아기와 공동 CEO 직책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그들이 미쳤다고 말했을 거예요. 저는 그들이 동화를 너무 많이 읽고 있다고 말했을 거예요. 유나가 정정했다. 하지만 때로는 동화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현실이 되기도 하죠. 김준혁은 그의 팔에 정우를 조정하고 그의 자유로운 손으로 유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이것은 동화가 아니에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것은 더 좋아요. 이것은 진짜예요. 이것은 우리예요. 이사회실 창문 밖으로 도시가 그들 앞에 펼쳐졌다. 그들의 이야기가 비에 젖은 거리에서 시작된 것과 같은 도시. 하지만 이제 그것의 거친 모서리와 차가운 외관을 보는 대신 유나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들이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장소들, 그들이 접촉할 수 있는 삶들, 아직 써지지 않은 이야기들. 우리 그녀가 반복했고 전구가 그의 작은 손으로 그들 두 사람의 얼굴을 두드리는 동안 그의 포옹에 기대었다. 저는 그 소리가 좋아요. 결혼식 아침은 맑고 밝게 밝아왔고 개조된 성캐서린 예배당은 이른 아침 햇살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유나는 그녀의 옛 기숙사 방에 서 있었고 그것은 이제 신부 스위트룸으로 변형되었다. 수녀님이 그녀의 드레스의 마지막 터치를 도와주는 동안 유나 자신처럼 세련되면서도 겸손한 창조물이었다. 내 어머니는 너무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수녀님이 단순한 베일을 조정하며 말했다. 단지 이 날뿐만 아니라 네가 성취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유나는 그녀의 목에 있는 로켓을 만졌다. 그녀의 오래된 것. 그것은 이제 한쪽에는 어머니의 사진을, 다른 쪽에는 정우의 작은 사진을 담고 있었다. 저는 그녀를 여기서 느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 건물의 모든 벽돌에서, 모든 기억에서, 이 복도를 울리는 모든 아이의 웃음소리에서. 개조는 성캐서린의 심장을 보존하면서 그것을 변형시켰다. 기숙사는 더 편안해졌고 교실은 현대 기술을 갖추었으며 새로운 날개는 윤희학습센터를 수용했다. 한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보살핌과 교육을 받는 동안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장소였다. 내 두 최애 여성은 준비됐어? 문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여사, 지난 한 해 동안 가족처럼 된 사람이 작은 턱시도를 입은 정구를 안고 들어왔다. 10개월 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링 베어러였지만 그들은 현명하게도 반지를 그의 베개에 안전하게 붙여놓았다. 엄마, 전구가 유나를 보자 외쳤고 통통한 손으로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드레스 조심해. 작은이 박 여사가 주의를 주었지만 유나는 이미 드레스를 신경 쓰지 않고 그녀의 아들을 안아 올리고 있었다. 당신은 매우 잘생겼어요. 내 작은 사내. 그녀가 그의 볼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꼭 아빠처럼요. 김준혁 씨, 얘기가 나왔으니 수녀님이 알고 있는 미소로 끼어들었다. 그는 예배당 바닥에 구멍을 내며 서성이고 있어요. 그의 고통을 덜어줄까요? 유나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돌아보는 여성은 1년 전 비를 피해 웅크리고 있던 절망적인 영혼에서 변했지만
어떻게든 중요한 모든 면에서 여전히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강했지만 여전히 연민이 가득했다. 더 성공적이었지만 여전히 기반이 확고했다. 깊이 사랑에 빠졌지만 여전히 독립적이었다. 식은 그들이 바랐던 모든 것이었다. 고위 하객 명단에도 불구하고 친밀했고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었다. 성캐서린의 아이들은 특별히 그 행사를 위해 준비한 노래를 불렀고 그들의 달콤한 목소리는 예배당을 기쁨으로 채웠다. 서약을 할 때가 되었을 때 김준혁이 먼저 했고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감정으로 가득 찼다. 유나, 당신은 단지 내 삶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삶이 어떤 것일 수 있는지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당신은 진정한 힘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에 있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당신과 정우는 제 가장 위대한 모험이자 제 가장 깊은 기쁨, 제 가장 진정한 성공이에요. 저는 당신이 저에게 준 사랑에 가치 있도록 매일 노력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당신의 모든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그녀가 대답할 때 약간 떨렸다. 김준혁 씨, 당신은 그날 밤 단지 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저를 보았어요. 당신은 저조차 그것을 볼 수 없을 때 제 상황을 넘어 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당신은 저에게 안전이나 성공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었어요. 당신은 저에게 동반자 관계, 목적,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길을 찾도록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저는 모든 일에서 당신의 파트너가 되기로, 당신이 도전이 필요할 때 도전하고 당신이 지지가 필요할 때 지지하며 제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과 전구를 사랑하기로 약속합니다. 정우는 박 여사의 무릎에 만족스럽게 앉아 있다가 아빠 엄마라고 외치며 예배당을 웃음의 물결로 채웠다. 식후 축하는 성 캐서린의 새롭게 조경된 정원으로 퍼져나갔다. 고아원의 아이들은 기업 임원들과 쉽게 어울려 그들에게 게임을 가르치고 그들의 새로운 시설을 자랑했다. 행사의 공개 부분만 취재하도록 허용된 언론은 잡지 표지를 장식할 이미지를 포착했다. 할머니 같은 인물에 팔에서 아들이 박수를 치는 동안 그의 신부와 춤을 추는 강력한 CEO, 고아원 아이들에 둘러싸인 케이크를 자르는 신랑 신부, 성 캐서린의 미래를 위한 상당한 기부금을 수녀님에게 전달하는 신랑 신부.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나중에 대부분의 하객이 떠난 후에 왔다. 유나와 김준혁은 정원에 서 있었고 정우는 아버지의 어깨에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수녀님이 마지막 깜짝 선물과 함께 다가왔다. 윤희의 소지품에서 이것을 찾았어요. 그녀가 윤에게 봉해진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그녀는 만약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가치 있는 누군가를 찾는다면 당신의 결혼식 날에 이것을 당신에게 주라고 저에게 부탁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유나는 편지를 열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윤에게,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사랑을 찾았어요. 진짜 사랑.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종류의 사랑이요. 저는 그가 힘과 부드러움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성공은 목적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족은 혈연보다는 사랑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 사랑스러운 아이. 당신이 숨쉬는 공기 속에, 당신이 느끼는 사랑 속에,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는 선행 속에, 당신은 세상에 대한 내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고, 당신이 행복하고 사랑받고 변화를 만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바랄 수 있는 전부예요. 모든 사랑을 담아, 엄마. 김준혁은 유나가 뺨에 눈물을 흘리는 동안 그녀를 가까이 안았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완성의 원을 그리는, 때로는 가장 어려운 길이 우리를 정확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눈물이었다. 집에 갈 준비됐어요. 그가 그녀의 관자놀이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유나는 성 캐서린을 둘러보았다. 그녀가 자란 곳, 김준혁이 처음으로 환원하는 것을 배운 곳, 그들의 아들이 이제 다른 아이들이 희망을 찾도록 도울 곳. 그런 다음 그녀는 그녀의 남편과 자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새 반지가 석양의 마지막 빛을 받아 반짝였다. 저는 집에 있어요. 그녀가 단순하게 말했다. 바로 여기 당신과 정우와 함께.
이곳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함께 모이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김준혁은 미소를 지었고 완벽하게 이해했다. 멀리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항상 그들에게 사랑이 희망처럼 나눌 때 가장 잘 자란다는 것을 상기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장을 시작합시다. 그가 그녀의 손을